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적고 있네요.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15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든 나머지 인생은 끝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살고 있는 제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또 즐겁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적어볼까 해요. 저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적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들어봐 주세요. 저는 아주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만났고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저 저를 좋아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택시 운전을 하던 남자였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저를 정말 평생 사랑해주고 아껴줄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연애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친정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려서부터 홀어머니를 도와서 일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제 개인적인 만족은 누리지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주는 남친을 만나게 되니 제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고 또 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앞으로 평생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 조금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난폭해진다고 해야 할까? 평소랑 다르게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이 조금 오버스러웠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술을 마시면 약간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약간 과한 행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친의 행동이 지나치게 이상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술만 마시면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에이,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주량이 얼마나 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그래도 저번에 보니 술 마시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서. 알겠어, 그러면. 알아서 잘 조절해서 마셔. 남친은 계속 괜찮다고만 말을 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친의 행동은 점점 과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을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었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실컷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헤어지는 것이 정말 싫었거든요.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정말 힘들게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아끼려고 동네 교회에서 지인들 몇 명만 모여서 조촐한 결혼식을 했고 단칸방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집 이사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산다기보다는 조금씩 과격해졌고 술도 자주 마셨어요. 특히 술에 취해서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하냐고 하면서 돈에 쪼들리는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성질을 부리곤 했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 둘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온통 유리컵 파편이 틀 정도로 심하게 집어 던졌고 그런 일상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당장 날이 밝으면 짐을 싸들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임신으로 인해 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이 남자 곁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었죠. 남편도 한동안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안 사정 때문에 10달 내내 입덧을 심하게 하면서도 저는 단 하루도 회사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렀어요. 엄청나게 큰 고통과 함께 20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을 진통했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힘든 검사를 마쳤고 저와 남편은 행복한 웃음 대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활훈련도 시작하고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매일 인상을 쓰며 짜증만 내던 남편은 술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결국 남편의 최대 단점이 폭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술만 마시고 오면 제게 잘못이 있다면서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 봐.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이를 그렇게 낳았다고.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나도 봐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딴 생각 너나 많이 해. 나는 우리 애가 장애인이라는 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의 말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칼날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었죠. 하루하루 짜증을 내던 남편은 술을 먹고 택시를 운전하다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리는 일까지도 일어났죠. 면허는 취소됐고 교통사고까지 낸 남편은 피해자의 합의금과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집에 눌러 앉더군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술을 마시며 보냈습니다. 돈도 없고 당장 쌀도 떨어진 판국인데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을 보고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좋게 말도 해봤고 소리도 질러보고 울면서 호소도 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술에 취한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것을 짜증내려 하지 않기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해 일을 나가야 했고 24시간 하는 식당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챙겨놓고 잠까지 재워놓은 후에 나가서 밤을 꼴딱 새워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일을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식당 일을 하니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원망해보기도 했지만 장애인을 낳은 제가 돈 버는 이것이 당연하다며 어느새 남편은 아이의 아픈 것이 제 책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밤에 일을 나가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하루하루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야 이년아, 야밤에 그렇게 화장하고 어딜 쏘다니냐? 어떤 놈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도대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식당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화장은 무슨 화장을 했다고 그래? 참나, 이것 봐라. 이게 내가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하니까 아주 나를 무시하는구만. 이 더러운 년, 장애인 자식 내팽개치고 어디 팔자라도 고치러 가나 보지? 그래, 가봐라. 내가 가만두나.
남편은 점점 저를 심하게 추궁하고 폭언을 내뱉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무서움을 피해 아이와 함께 집을 무작정 나섰던 그날 저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께 애원했습니다. 제발 몇 달간만이라도 이 아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요.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식당 일도 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을 너무나 비참하게 끝내버렸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사장님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도맡아 해가며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티며 식당 하루 쉬는 날을 이용해 아이의 재활치료도 해줬어요. 아이는 다리가 많이 불편한 상태였고 지체장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아주 잘 들어줬습니다. 또한 자신이 불편한 것에 대해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미안해할 정도로 빨리 철이 든 아이였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아이 뒷바라지를 하며 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 하나를 얻어 자신이 독립해서 생활해 보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40대 후반이 될 무렵 아이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제 어깨와 손목은 남아나질 않았고 손에는 습진이 매일 없어지는 날이 없었죠. 더 이상은 식당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팔을 들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앞으로 살아가고 자식도 결혼시키고 하려면 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놀 수는 없었죠. 미싱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품 조립 공장이랑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도 조금씩 일을 해봤는데 나중에서야 비로소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됐어요.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제 성격이 워낙에 깔끔하고 정돈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일이 제격이더라고요. 물론 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회사 사무실 내부를 청소하는 일이었으니 많이 힘들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하나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비슷한 지역으로 2군데를 동시에 일했어요. 그래야 조금 먹고 살만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면서 깔끔해진 사무실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일찍 일을 하면 오후 내내 시간이 남으니까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아들에게도 가서 챙겨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는 틈틈이 부업도 가져다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얻은 사무실 청소 일에서 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새벽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꼭 그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중년의 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워낙에 높으신 분이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시다니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제가 가본 다른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커피 한 잔을 들고 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장님이 먼저 출근을 하셨더군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하는데 아직 청소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노크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청소를 끝마쳤어야 하는 건데 아직 이곳은 청소도 하지 못해서 지저분할 거예요. 잠깐 나가 계시면 제가 얼른 빨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매일같이 깔끔하게 해놓으시니 하루쯤은 먼지와 함께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일찍 와서 일을 방해했네요. 미안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인품이 좋으신 회장님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을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투와 온화한 표정은 저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왠지 슬퍼 보이는 표정을 하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워낙에 제가 말을 걸 수도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청소를 하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회장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쓰여 있는 날이 많았었죠.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불을 켰는데 회장님이 사무실 안쪽에서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몹시 추운 날이었고 작은 히터 하나에 의지하며 주무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얼른 저의 외투를 조용하게 덮어드렸습니다. 혹여나 깨실까봐 옷을 덮어드린 후에는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대기했어요. 회장님은 한참 후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직전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셨고 제게 외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청소도 못하시고 기다리신 것 같네요. 이렇게 배를 끼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패라뇨.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하면 되죠. 저는 그제서야 서둘러 청소를 마쳤고 나오는 길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우리 회장님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같은 배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태어났을까? 회장님 여동생 말이야? 알지. 이번에도 또 사고 친 거. 어떻게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저렇게 써버리냐? 진짜 나 같으면 평생 연 끊고 산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사모님 죽고 아기를 거의 도맡아서 키워주셨다면서. 그러니까 참는 거 아니겠어? 내가 듣기론 회장님 말이야. 사별하고 나서 거의 폐인처럼 지내셨다는데. 알코올 중독돼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네. 회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많은 사연이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제 눈치를 살피는 직원들 때문에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왠지 회장님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안정적인 기업을 갖고 있어도 부인이 죽고 자식도 동생 손에 맡겨 키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연세도 거의 환갑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 뭔가 대단히 힘든 상황인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남의 처지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지만 왠지 회장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장님이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못 본 척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나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자꾸 방해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난 이런 못난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들 있는 데서는 눈물 흘릴 용기도 없는 그런 못난 놈이요. 잠도 잘 못 자는데 이상하게 가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잠도 오고 눈물도 나고 나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시구나. 회장님,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말도 못할 힘든 일을 겪고 이제 겨우 정신 차린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요. 이상하게 저도 그 상황에서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와 회장님은 그날 새벽 사무실에서 서로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매우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죠.
제가 새벽 일찍 나오는 것을 알고 저를 기다려 주시면 빨리 청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일도 생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의 회장님으로서 불쌍한 미화원에게 밥 한 끼 사준다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왠지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번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간 후에는 꽤 자주 사적인 연락까지도 주고받게 됐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어요. 제가 아들이 아닌 누군가한테 밥 걱정도 받아보고 감기 걸릴 걱정도 받아보다니 꿈만 같았죠.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저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저만 상처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제가 조금씩 멀리 떨어져 지내려고 애쓰던 어느 날, 회장님은 제게 저녁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셨고 제게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든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 어려운 얘기들을 말하고 싶은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난 원래 내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네? 저와 회장님은 너무 달라요. 저는 그저 일개 청소하는 아줌마일 뿐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맞지 않는다고요. 청소고 회장이고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요. 저는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남은 인생은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 아니겠소. 회장님의 말에 너무 깜짝 놀란 저는 밥도 다 먹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은 제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가느냐고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세요? 더 놀다 가시지. 응? 아니, 그냥 밥만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지난주 주말에는 못 가서 미안해. 엄마, 이제 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 이제 혼자서 밥도 잘해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만나셔도 돼요. 저 때문에 고생하신 세월이 너무 죄송해서 이제라도 엄마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엄마 마음 가는 대로 꼭 하고 사세요. 아셨죠? 이미 다 커버린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아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용기에 힘입어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장님 말씀처럼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나이에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다음날 역시 청소를 하러 간 사무실에서 회장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사무실 한켠에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사별을 하고 느꼈던 아픔과 죽으려고 했던 기억까지 전부 다 털어놓으시고는 제게 기대어 많이도 우셨어요. 저 또한 전 남편에게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털어놓았고 서로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느지막이 만난 연애라는 것은 가슴 뛰는 설레임보다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더군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제 곁에 누군가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었어요. 청소가 끝난 후 회장님과 함께 먹는 아침 식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몇 개월쯤 그렇게 연애를 하고 나서 회장님은 제게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저 또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러자고 대답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회사 직원들이 수근수근거렸던 회장님의 여동생이었는데요. 더욱이 여동생의 남편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지라 저와 회장님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제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아보니 회장님의 여동생이었어요.
저기요, 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오빠 왜 건드려요? 청소부 주제, 감히 어딜 넘봐? 청소부면 청소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 여자야. 거머리같이 철썩 붙어서 감히 누굴 넘보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내 말 똑바로 알아들어. 돈 보고 어떻게 팔자 한번 고치려나 생각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폭격을 해대는데 너무 놀랐던 저는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은 맞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며칠간 몸살을 앓아누울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 눈치챈 회장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고 결국 신우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대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나게 뭐라고 쏘아 붙이시더니 제게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앞으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나 당신이 이런 꼴 당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혼인신고해서 법적으로 완벽한 사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알았죠? 나만 믿어요. 결국 회장님을 따라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곧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퍼지게 됐고 신우이의 남편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죠. 신우이 남편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것 또한 다른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우이가 세 번째 결혼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남자일 거라고 하더군요. 워낙에 욕심도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거기다가 인격도 별로 좋지 않아서 본인도 직원이면서 마치 회사 대표처럼 사람들을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성격부터 외모까지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불리우는 신우 남편은 어느 날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제 앞길을 막아섰어요. 아줌마,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정말. 진짜 우리 형님이랑 혼인신고 하신 거예요? 정말? 네? 아, 네. 그 회장님께서 혼자 가서 하셨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가로채? 감히 어디서? 제가 뭘 가로챘다고 그러세요? 아이, 정말 웃기잖아. 남은 뼈 빠지게 붙어서 개처럼 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부가 들어와서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나 같은 개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어. 안 그래? 나는 장애물이 생기면 처단하라고 배웠거든.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왜 이러세요?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회장님 오시면 얘기해요. 회장님 회의 끝나면 직접 얘기하시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암튼 내가 일주일 두고 볼 거니까 그때까지 어딜 떠나든지 마음대로 해. 정 돈이 없으면 내가 비행기 표라도 구해줄 테니까. 일주일이다 아줌마. 딱 일주일. 신우 남편의 모습은 마치 옛날 전 남편의 무서운 눈빛과도 비슷하게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매섭게 찢어진 눈으로 제게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식은땀이 뻘뻘 흐르더군요. 회장님인 남편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행동한다고 했는데도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가 둘이 술을 한잔하면서 남편은 지나간 옛 이야기 하나를 또 해줬어요. 당신도 아들 있잖소. 나도 아들이 하나 있어. 지금은 캐나다에 유학 중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잃어버리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그때 나는 배인처럼 살고 있어서 아들이 힘든 걸 돌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내 여동생이 그 아이를 키워줬어. 그때 여동생은 첫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던 시절이었거든.
내 생명 같은 아이를 키워줬으니 그 후로 무슨 짓을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어. 어머나, 그러셨군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빨리 혼인신고까지 해버려서 아드님 얼굴도 못 뵀네요.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더군. 난 당신 지킬 거고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요. 그게 앞으로 내 아들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소. 남편은 무언가 크게 결심한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인상 한번 쓰지 않고 그저 무엇이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만큼은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표정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산 이후에도 똑같이 일을 하며 살았어요. 혼자 살고 있는 장애인 아들에게 돈도 보내줬고 멋진 옷도 사줬죠. 애초에 남편의 돈에 엎여서 나약하게만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지만 혼자 살면서도 맛있는 거 다 해먹고 멋지게 사는 놈이라서 제가 주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자식 챙겨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100살이 돼서도 똑같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이런 제 생각을 듣고는 말리지 않았고요.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청소부로 있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도 오히려 그런 제 당당한 모습을 좋게 봐주더라고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회사에서 청소 일을 다 마치고 남편과 식사를 하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는데 신우와 신우 남편인 김 부장이 오더니 제 뺨을 확 내리치는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깜짝 놀라 멍하게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신우라는 년은 말했어요. 야, 이 무식한 년아. 이게 정말 말도 안 들어 처먹네? 너 제정신이야? 우리 오빠한테 뭘 벗겨 먹으려고 그래? 이런 버러지 같은 년. 너 우리 오빠 돈 보고 들러붙었지? 아니, 이게 무슨... 이 사람이 경고 줬다는데 왜 아직도 이 꼬라지를 하고 눌러앉아 앉기를? 말이 돼? 네가 내 새언니라는 게? 어디 넘볼 때를 넘봐야지. 장애인 자식 새끼 버려두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주제를 알아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제 자식 이미 성인이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순간 아침 일찍 출근한 회사 직원 몇 명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외투를 챙겨서 나오던 남편도 뒤늦게 이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왔죠.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 이 사람 내 부인이야. 법적으로 우린 부부라고.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오빠 자식을 몇 년을 키워줬는데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갑자기 무슨 청소부 버러지 같은 년이 왜 우리 앞길을 막는 건데? 왜? 뭐? 너 이 년 정말 못쓰겠네. 보자 하니까 이게... 남편은 순간 신우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회사 직원 몇몇은 너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니네들이 회사 돈 얼마를 해먹은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사 명의로 된 땅 그것도 왜 니네가 마음대로 명의를 돌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가진 건물 가로챈 것도 모자라디? 내 아들 키워줘서 내가 풍족하게 돈 줬잖냐? 너네야말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어? 니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니, 오빠, 저기 그걸 어떻게... 오늘 변호사 올 거다. 정식으로 소송할 거니까 그거 준비나 해.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버러지 같은 청소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2년 다 오빠 재산 보고 들러붙은 거라고. 장애인 자식 새끼 키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라고. 왜 몰라 그걸? 이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 버러지? 너랑 네 남편의 모습을 봐라. 니네가 더 버러지야. 알겠냐? 회장 부인 되고서도 청소부 일 해서 직접 돈 벌어서 오히려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준다. 니네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준 적 있냐? 내 아들 키워준 거 그거 고마운데
내 아들이 고모 무섭다고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하소연을 했는지 모르지? 응? 남편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놨던 얘기들을 모조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그저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우기고 있었는데 잠시 뒤 신우 남편은 너무 화가 났는지 욕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에이씨, 이런 목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개처럼 일했잖아. 그랬으면 보상을 해줘야지, 보상을. 내가 미쳤다고 인연이랑 살겠어? 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인연아. 내가 너 돈 때문에 여태 참고 살고 있는 거라고. 몰랐냐? 성격 더럽고 살림 하나도 못하는 너 같은 여자랑 누가 살겠어? 그러니까 예전 남편들도 다 도망가지. 네가 책임져. 네가 약속했으니까 그거 다 가져와 당장.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던 것은 신우의 남편은 오히려 이 상황의 잘못을 신우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신우를 공격하더라고요. 애초에 사랑 없이 돈으로만 보고 신우에게 접근했었나 봅니다. 사무실 안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막 떨어지고 난장판이 되면서 회사 남자 직원들 몇몇이 와서 김 부장의 행동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욕을 했고 끝내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됐죠. 자신의 오빠와 남편 모두에게서 충격을 받은 신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씨, 진짜 이것들이 정말 나한테 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 나 모른 체 하지 않을 거지? 응? 저놈 봤잖아.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오빠. 그러게 애초에 왜 네 돈 보고 들러붙은 버러지 같은 놈을 받아주냐? 버러지는 저놈이 버러지다. 이제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니네가 했던 행동에 반성해.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소란 그만 피우고 당장 나가. 당장! 오빠, 정말 1억이야? 정말? 저런 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이럴 거냐고? 신우는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남편은 끝내 신우를 냅두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차 안에 있던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난 괜찮아. 당신이 많이 힘들죠?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참았어요.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족으로서 살아야 했는데. 그러게나 말이요. 이렇게 참고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난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나 보.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바보에서 탈출도 하고 정말 고맙소. 고마워. 남편과 저는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며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을 먹었어요. 며칠 후 신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쳤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지 않던 남편은 끝끝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애초에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동안 신우 부부가 회사 돈에 먹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남편 몰래 이 회사와 관련된 땅부터 시작해서 거래처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다 꿀꺽하려고 했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많이 벌였더군요. 남편은 매몰차게 신우를 집에서 내쫓듯이 내보내버렸는데 제가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아 신우가 나가고 나서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신우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와 남편에 대한 쌍욕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무실 안에서 했던 신우 남편의 행동은 모두 다 연극이었더군요. 어떻게든 좀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심으로 용서를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멀리서 듣고 난 후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그런 신우 부부의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았는데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회사 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멋있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죠. 이런 남자가 제 남자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요. 몇 달에 걸쳐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신우와 남편은 몇 번이고 회사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회사에 박대리라는 사람이 저를 많이 따라서 제게 회사에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줬거든요. 얘기들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행패를 부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몰래 연락해서 회장님 없을 때 사무실 안을 뒤지러 오고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 직원들도 워낙에 남편의 인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라 신우와 신우 남편이 왔을 때 알아서 척척 잘 막아주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이렇게 인품이 좋아야 하나 봅니다. 돈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요. 결국 신우와 신우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변호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졌던 진실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더군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주 소소하게 데이트를 즐기며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니까 좋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들 상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선지 해장국, 콩나물 국밥에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시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은 제 아들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들도 남편을 잘 따르고 인성적으로 좋은 분이라며 인정해 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남편은 아들에게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불편한 것은 다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고 싶고 현재 다니는 회사도 그 인정을 받으며 만족하면서 다닌다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아들 농사만큼은 참 잘 지은 것 같네요. 집도 없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키운 아이인데 삐뚤어짐 없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 인생 이막은 제 인생에서 없었던 인생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그런지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이 생을 그저 마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랑도 열심히 하고 남편 밥과 빨래도 매일매일 잘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챙겨주는 일이 너무 오랜만이라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고 표현해주는 남편 덕분에 많이 행복하네요. 이전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고 비참해서 다시는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시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 보세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